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0위 공개합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공포의 백색 가루.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 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 땅의 전쟁 19, 14위 공개합니다. 악마가 된 인류의 구원자. 화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노벨 화학상. 1918년 노벨 화학상의 영예는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1908년 현대 인류의 가장 위대한 화학적 업적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한 인물로요.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만든 저렴한 질소 비료로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을 2배나 증폭시켰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이 질소 비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질소 비료가 없었다면 현재 약 20억 명이 굶주렸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를 구한 혁혁한 공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프리츠 하버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살인자에게 노벨상을 줄 수가 있지? 이건 노벨상의 흑역사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비료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프리츠 하버가 손가락질을 받은 이유. 그는 절대 만들지 말았어야 할 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 서북부 이프르 지역에서 독일군은 대치하고 있던 연합군을 향해 황갈색의 가스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이 독가스로 단 하루 만에 연합군 500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무려 7천여 명이 가스에 중독이 됐습니다. 수천 명의 몸을 마비시키고 장기를 손상시키며 결국은 죽음으로 내몬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 독가스를 개발하고 연합군을 상대로 잔혹한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프리츠 하버였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해서는 안 된 또 전쟁 범죄잖아요.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대량 살상 무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독가스의 아버지라는 악명이 따라붙고 전범으로 또 지목이 되자 스위스로 피신했는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1918년 노벨상위원회에서 질소 비료로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그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죠. 게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온 프리츠 하버는요. 그 이후에도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 시클론 B를 개발. 그리고 이 독가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 대량 학살에 사용되며 또 한 번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프리츠 하버 역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는 자신이 개발한 독가스로 수만 명의 동족, 유대인들을 죽음의 불구덩이에 몰아넣은 셈이죠. 아무리 질소 비료 뭐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존경을 철회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벌어줘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자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 땅의 전쟁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했던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론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재앙마저 불러들인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 그런데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처럼 과학계에도 인류에게 혁명과 고통을 안겨준 프로메테우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자본주의 열강의 패권 전쟁이라 불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당시 미국은 독일보다 빨리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비밀리에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1945년 7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미국은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원자폭탄을 태평양 전쟁 중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이때 약 22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열도가 초토화되자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요.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대단히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다. 내 손에 피를 묻힌 것 같다.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과학자로서의 윤리도 외면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 살상 무기를 개발했지만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끔찍히 희생되자 과학자로서 큰 죄책감을 느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결국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회의론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세간의 모진 비난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론 수많은 이를 죽음에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린 과학자 오펜하이머. 결국 그는 후에 후두암으로 투병하다 1967년 63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과연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인류에게 던지며 평생을 후회한 과학자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 땅의 전쟁 19, 6위 공개합니다. 내전이 낳은 잔혹한 살상무기. 21세기 최악의 비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내전만큼 아프리카의 화약고로 불리며 참혹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다수파 후투족과 소수파 투치족의 갈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내전을 겪었고요. 지금까지도 자원을 둘러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숱한 내전 속에서 정말 큰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2008년 유엔 콩고 임무단 부사령관이었던 패트릭 소장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 이 잔혹한 전쟁 무기의 정체는 성폭행입니다. 콩고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0년 유엔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쟁 중에 일어난 성폭행으로 인해 한 해에만 15,000여 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 놀랍죠.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과거부터 후투족, 투치족 모두 상대 부족이 대를 잇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 끔찍하게도 어린 아기부터 노인, 임산부에게까지 성폭행을 일삼았고요.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사실인데요. 상대 부족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정말 잔인하게도 가족들 앞에서 성폭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짓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유엔으로부터 세계 성폭행의 수도라는 오명까지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 땅의 전쟁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시리아의 한 병원에 12살 소년 무함마드 하미드가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무함마드의 온몸은 심각한 화상과 수포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화상은 사그라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몸을 파고들었고 무함마드는 뼈와 살이 타는 고통에 괴로워하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예요? 뭐야? 무함마드가 이토록 끔찍한 상처를 입은 이유. 12살 소년 무함마드가 살고 있는 시리아 북부 라스 알 아인은 현지인인 소수민족 쿠르드족과 터키의 분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당일 터키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라스 알 아인을 공습. 한밤중에 일어난 폭격에 무함마드를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기는 악마의 무기로 악명이 자자한 백린탄. 백린은 인 성분의 발연제인데요. 처음 제작됐을 당시에는 조명탄 또는 연막탄 같은 비살상 용도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최대 5,000도의 고온을 발생시키는 백린의 위력을 악용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상용 무기 백린탄을 만들어낸 겁니다. 백린탄의 원료인 백린은 발화점이 60도 정도로 낮아서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소멸할 때까지 연소하는 특성이 있어서 와, 한 번 발화하면 쉽게 진화되지가 않습니다. 안 꺼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린탄이 피부에 닿을 경우에 피부와 살은 물론 내부 장기와 뼈까지 이 불이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태우는 끔찍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백린탄의 괴력과 위험성 때문에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살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저항 운동단체인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거주 구역에 백린탄 폭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
이때 무려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저게? 부디 전쟁 속 광기가 하루빨리 멈춰 무고한 이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백린탄과 더불어 인류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2017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독가스 VX. VX는 현존하는 독가스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요. 단 10mg의 소량이라도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몇 분 사이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무기는 왜 만드는 거예요? 자, 사실은 VX는 처음부터 살상 무기로 개발된 건 아니었습니다. 1952년 영국의 한 화학 기업에서 살충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인체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모든 상업적인 사용과 연구를 중단했는데, 그런데 무기 개발이 한창이던 미국이 VX 제조법을 넘겨받은 뒤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이 VX가 처음 살상 무기로 사용된 건 1988년 이라크의 악명 높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반정부 세력인 쿠르드족의 근거지였던 할라브자의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됐습니다. 후세인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독가스 VX를 할라브자 전 지역에 살포, 이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5천여 명이 사망, 그리고 7천여 명이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살상 무기는 아예 개발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예. 이후 전범 재판에 선 후세인은 제 군사 작전은 반정부 세력과 이라크에 침투한 이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구분이 됩니까? 예? 아니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인간에게 저런 살상 무기를 쓰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